어제 CPI가 잘 나왔습니다. 채권 금리가 크게 내리고 환율도 나아지고 소형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주가 맵을 보면은 빅테크만 크게 내렸고 다른 업종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제 그래서 순환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나스닥이 2% 가까이 내렸는데 러셀은 3% 넘게 올랐어요. 이게 벌어진 게 1980년 이후로 역사적으로 두 번째 나온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빅테크 AI에 대한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나왔고 금리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 돈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보면은 바이오라던가 소형 기술주로 돈이 쏠리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분위기가 계속 갈 건지, 그러니까 순환매처럼 증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주도주가 교체되는 형태로 갈 건지, 아니면은 이것도 잠깐의 페이크고 그냥 결국은 쭉 내려갈 건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금리나 수혜주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리비안이라던가 나머지 전기차들은 올랐는데, 테슬라는 이제 다른 이슈, 로보택시 이슈로 주가가 좀 빠졌죠. 주 내리 하루도 하락한 적 없이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고개가 꺾어집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빅테크들 지금 차트가 망가졌거든요. 내일 올라서 다시 회복되면 상관이 없긴 한데, 어쨌든 예쁜 차트를 좀 망가뜨렸다라는 점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또 다른 호재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호재는 역시 실적이거든요. 빅테크가 경기 침체 구간, 작년에도 계속 올랐었던 이유는 이렇게 인플레인데 왜 실적이 잘 나오지? 인플레라 사람도 소비가 둔화돼야 되는데 빅테크들은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지? 비용 감축도 쥐어짜서 했었고 다른 기업들 대비 혼자서 독식하면서 잘 벌었었거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빅테크들이 잘 나왔습니다. 빅테크들은 실적을 타고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신뢰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더 높은 밸류에이션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 7월 8월에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이 잘 나온다면은 한 번 더 수명 연장을 할 수 있겠죠.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되고 3분기 4분기에 앞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계속 높게 잡아줘야 돼요. 지금 기대치보다 조금 더 올려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빅테크 주식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는 올해 2번에서 2~3번으로 가능성이 늘어났습니다. 금리 인하 횟수를 더 보는 게 시장에서 좋다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안 좋은 모습일 수도 있다 싶어요. 왜냐면 CPI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착륙이 아니라, 아직까지 경착륙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연착륙보다 경착륙이 조금 더 가까운 실적에 약간 타격을 줄 수 있는 우려로 빅테크들이 하락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연착륙이고 최소한의 금리 인하입니다. 연착륙이 되면은 금리 인하 폭도 최소화가 되겠죠. 서서히 늦추는 겁니다. 물가도 서서히 떨어져야 되고, 그동안 증시에 좋았던 이유가 연착륙으로 가고 있었던 건데 경착륙이 되면 증시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실업률이 4.1%로 오르기 시작했고 이제 고용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수준으로 왔습니다. 이 고용과 연관이 있는 게 서비스 물가인데 월별로 지금 급격한 둔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용이 둔화되면은 서비스 물가도 둔화되게 됩니다. 주택 가격도 보면 확실히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금리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렌트는 금리와 고용의 영향을 다 받아요. 1년간 꾸준히 렌트 상승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고용도 서서히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택 이제 물량이라던가 금리라던가 이런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고용이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고용도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제 샤메 법칙이거든요. 실업률이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8, 9월쯤에는 이제 침체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제가 보는 건 파월 의장이 실업률이 더 오르길 바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침체를 공식화하고 물가는 뒤이어서 서서히 떨어질 거니까 우선은 고용과 경기 침체가 심각하니까 금리 인하를 먼저 하고, 어차피 물가는 2%로 천천히 떨어질 거니까 조금 더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준의 새로운 공식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연준은 첫 금리 인하 결정, 첫 금리 인상 결정일 때 항상 뒤늦게 대응했는데, 이제는 적시적소에 대응을 해야 되는 선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판례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파월 의장 발언을 보면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죠. 실제로 그거를 원하는 듯한 뉘앙스였었습니다.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파월 의장이 우려하던 물가마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2%에 도달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연준 의원들이랑 그동안 생각이 좀 벌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
보여줬었는데 제가 느낄 때는 약간 정치적인 모습도 좀 느껴졌었거든요. 파월의 발언 중에서 저번과 달라진 거 하나가 고용이었었는데요. 고용시장 둔화를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여름에 경기 침체 공식 선언되고 파월 의장이 고통스럽다고 말한 실업률이 4.5%인데 현재 4.1이에요. 그럼 7월, 8월, 9월 되면은 4.5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물가는 아직 2%는 아니지만 내려가는 추세니까 드디어 렌트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 한번 해보자, 이런 근거가 될 수는 있어요. 지금 상황은 연준 의장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 범위에 들어온다는 거죠. 결국 파월 의장이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파월 의장의 선택이 독박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파월 의장은 이제 킹메이커가 되는 건데요. 이 조치가 성공하면은 인기를 얻게 되고 민주당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뭐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파월을 해임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파월이 영웅이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해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히딩크 자르세요를 할 수 있어요? 4강 올라간 상태에서? 못하겠죠. 그냥 여긴 내버려 두세요. 당신 알아서 잘 하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무리하게 해임을 시키려고 하면은 트럼프 본인의 인기를 깎아먹는 상황이 되거든요. 트럼프를 잘 알겠지만 자신의 인기를 깎아먹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파월에게 강하게 어필을 해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했고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었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공적인 마냥 포장을 하거나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파월은 재신임을 얻고 다음번에도 연준 의장을 계속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이런 도박을 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어떤 오류나 리스크가 있을 것이냐 이건데,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침체가 과연 증시의 상승 요소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1년 넘게 지금 상승에 취했어요. 그래서 어떤 논리가 생겼냐면 금리를 그동안 안 내린 것도 고용이 튼튼하다는 이유니까 호재고, 고용이 둔화가 되고 금리를 내리고 침체가 오는 것도 호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이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둘 다 호재야. 이래도 호재고 저래도 호재야.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침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고용 둔화, 소비 감소가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겁니다.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이 늘어나고 고용을 늘리고 소비가 늘어나는 구간에서 최소한 못해도 1년 정도는 걸린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긴 시간에 기업은 4번 정도의 실적 발표를 해야 돼요. 실적이 나빠지는 구간에서 향후 가이던스를 높게 유지하고 지금 실적만 둔화된 거다, 다음 분기는 실적 잘 나온다 라고 발표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하락 초입에는 가이던스도 하향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침체 초반부에는 증시의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주식은 금리 인하 유동성보다 실적 기대감 하향이 더 큰 악재로 다가오겠죠. 이런 기업들은 조정을 받는 거고, 아직 오른 적이 없는 주식들, 그러니까 빅테크 외에 나머지 S&P 500에 있었던 기업들은 오른 적도 없었는데 이미 나쁠 대로 나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랑 유동성이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고민은 정말 물가가 떨어진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현재 상품 물가는 인플레의 영향을 안 준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운송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곡물가는 낮은데 가공식품 가격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상품 물가가 솟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대선이 끝나가는 타이밍 이후에 상품 물가가 올라도 주택 물가라던가 서비스 물가가 하락하면서 이거를 상쇄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파월은 베팅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에너지 가격이 물가 하락에 영향을 끼쳤었는데 미국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석유 생산량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사우디랑 러시아는 오히려 감산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펙이 감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생산량을 늘려서 유가의 영향력을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CPI가 치솟는 거를 억지로 막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생산량 증가가 어려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우디가 감산을 지속한다면은 수요는 늘어나고 생산은 한계가 오고 결국 에너지 가격 추가 상승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물류비까지 올라간다? 잠잠했었던 상품 물가가 다시 들어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못하고 멈추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도 악재고, 더 악재는 뭐냐면 파월이 선조치를 해버렸을 때 물가가 튀는 경우인 거죠. 예를 들어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런데 10월달, 11월달 CPI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연준은 신뢰성을 잃어버리죠. 신뢰성을 잃어버린 연준이 되면은 이제 금리라던가 달러라던가 국채가 통제 범위에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증시가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파월은 지금 이걸 가지고 도박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잘 되면 영웅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은
역적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알고 투자하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는 거는 다를 수 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오른 주식을 더 많이 오를 거라 욕심을 빡 내는 것보다는 내가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분할 매도를 서서히 하면서 수익을 착실히 정리해 나갈 건지, 아니면은 주도주를 한번 교체해 볼 건지, 이런 전략을 써야 될 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맵에서 보다시피 지금 돈의 흐름이 좀 바뀌는 모습이 보여졌죠. 이틀, 3일, 4일, 5일 계속 이런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주도주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